전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자리를 노리던 일본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어떤 시기에 뭘 했길래 지금은 세계의 기술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일까요? 전 세계 경제사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장했으면서 드라마틱하게 멈춰버린 나라는 드물 겁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미국이나 독일의 기술을 뺏기는데 급급했던 일본은 어느새 전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기술 선진국이 되었죠.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교수가 1979년에 저술한 책 세계 제일 일본은 당시 미국 사회가 느꼈던 공포와 경외심을 잘 보여줍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 약 50%를 점유했고, 특히 디램 분야에선 점유율 80%란 전무후무한 독점적 지위를 노렸죠. 당시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주권을 결정짓는 전략물자였는데, 일본이 이 패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사실상 세계 패권을 잡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AI 산업이 발달하여 메모리 반도체 주권이 국가 생존에 여세가 된 지금, 일본은 AI의 어떤 분야에도 발을 걸치지 못한 채 부러움에 가득 찬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죠. 패권을 잡았던 시기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 반도체의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쪼그라들었으며 세계 10대 기업 리스트에서 일본 기업의 이름은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발명하고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던 기술 종주국이 왜 지금은 존재감조차 희미한 국가가 되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혁명의 중심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지금은 존재감조차 희미한 국가가 되었을까요? 이는 단순히 기업의 실패, 국가의 실패를 넘어 일본이란 국가의 특성에 기인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을 승리로 이끈 것은 종합전기 메이커 모델의 승리였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등은 설계, 제조, 최종 제품 생산까지 한 울타리 내에서 해결하는 수직 계열화 체제를 구축했고, 덕분에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기술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전 PC 분야에서 탄탄한 내수 시장이 있었기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가능했으며, 모노우즈크리로 대변되는 극한의 공정 제어 능력은 불량률을 극도로 낮추는 요인이 되었죠. 이런 일본의 강점은 반도체로도 이어집니다. 1976년에 VLSI 프로젝트는 민관이 협력하여 초미세 가공 기술의 표준을 선점한 사례로 일본의 모노즈크리 정신과 종합 전기 메이커로서의 강점이 결합된 결과죠. 이렇게 일본이 전방위적으로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여 세계 시장을 치고 들어가자 미국 인텔이 가격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D램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마저 벌어졌습니다. 즉 당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 최강의 기업조차 시장에서 밀어낼 정도로 강력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성공엔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법. 이는 일본이 패러다임 편에 눈을 감게 만든 성공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일본은 전 세계 경제 1위 대국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에게 이는 경제적 지위를 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자리 잡았죠. 여기서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플라자 합의와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른 급격한 엔고는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켰고, 이후 발생한 버블 경제의 붕괴는 일본 기업들이 극도로 위험을 회피하도록 만들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란 겁니다. 플라자 합의가 엔고를 유도해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면 이어진 미일 반도체 협정은 일본산 반도체 저가 수출 금지와 일본 시장 내에서 외산 점유율 확대를 강제한 조치였죠. 쉽게 말해 우리 걸 더 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엔고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수출 규제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고, 일본의 NEC, 도시바, 히타치 등이 세계 순위에서 밀려나면서 반도체 주도권의 수혜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협정엔 일본 시장 내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까지 강제 할당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산을 겨냥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 내수 시장의 폐쇄적 결속력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죠. 앞서 말씀드렸듯 일본은 탄탄한 내수 시장을 수직 계열화를 통해 일본산 제품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외산이 강제로 들어오면서 일본 내수 생태계의 견고한 울타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또한 일본산 제품의 최저 판매 가격을 미국 산무부가 규제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무너져버렸고, 보조금과 정부 지원이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됨으로써 대규모 R&D 투자의 동력도 상실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쟁력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제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마저 꺾어버린 조치였죠. 이는 어찌 보면 외부적인 요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질 사건은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죠. 도시바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플래시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마스오카 후지오 박사입니다. 그는 1986년에 낸드 플래시를 발명했고 이 기술은 이후 메모리 산업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게 되지요. 그런데 보통 이런 인물은 국가적 사업의 핵심을 맡는 것이 보통인데 하지만 그는 언성 히어로, 즉 빛을 보지 못한 영웅으로 불리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요. 이유인즉 플라자 합의와 미일 반도체 협약으로 인해 시장이 경직되고 파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당시 반도체 산업의 결정권은 현장 전문가가 아니라 최고 경영진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쪼그라드니 경영진은 비용 절감에만 매달렸고 당시 도시바의 주력 산업은 어디까지나 디램이었기에 마스오카 주도의 비발성 메모리 연구는 경영진에게는 쓸데없는 짓에 불과했죠. 결국 세계 기술 패러다임을 바꾼 위대한 발명을 한 그는 1994년에 회사를 퇴사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을 압박하는 일본의 문화, 이런 경직성은 경쟁자들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도시바가 주저하는 사이 인텔은 낸드와는 다른 구조인 노어 플래시 방식으로 시장을 선점하며 수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뒤늦게 낸드 플래시에 가시를 깨달은 도시바는 인텔의 노어 진영에 맞서기 위해서 자신만의 산업표준을 만들기로 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해외 기업들과 기술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 수혜자가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도시바 입장에서는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끼워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래 최강자를 직접 키워준 셈이 되어버린 거죠. 즉 미국과 맺은 여러 협약은 일본 기업들을 위축시켜 특유의 내수시장 강점과 수직 계열을 무너뜨린 계기가 되었고 현장 감각이 없는 경영진은 복잡한 합의제 시스템 뒤에 숨어 책임 회피형 의사결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적인 전략인 불황기 역발상 투자의 타이밍을 스스로 놓쳐버리고 말았죠. 또한 마스오카 후지오는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도 주류와 다른 방향이라면 제대로 대우받기는커녕 퇴출된다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일본의 기업들은 점점 몸을 사리게 되었고 이후 일본은 점점 글로벌 패러다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저렴하고 교체 주기가 짧은 개인용 컴퓨터 중심으로 이동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대형 컴퓨터에만 매달려 오랜 기간 보증되는 완벽한 제품에 집착했죠. 수익이 나는 시장에만 매달리다가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놓쳐버린 겁니다. PC 시장의 룰은 간단했습니다. 낮은 비용, 빠른 출시, 더 좋은 제품이 계속 쏟아지는 시장이었기에 소비자들은 저렴한 제품을 쓰다가 갈아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일본은 메인프레임을 만들던 방식 그대로 25년 보증 수준의 완벽한 제품에만 매달린 겁니다. 당연히 일본의 PC는 비싸게 출시되었고 이 틈을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가성비로 치고 들어오면서 일본의 하드웨어 경쟁력은 더욱 추락하게 됩니다. 이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기술 전체의 문제였죠. 1999년 NTT 도코모는 아이모드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무선 인터넷 규격이기도 했으니 일본은 이때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국제 규격인 왑에서 벗어난 기술이었고 일본의 모든 서비스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일본의 무선 인터넷 표준 규격이 되면서 일본의 서비스 산업 자체가 아이모드에 맞춰지게 되죠. 이렇게 일본의 서비스 생태계는 일본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를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남미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독자적으로 진화한 갈라파고스 제도의 동물들처럼 일본은 세계 패러다임과 단절된 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진화해온 것이죠. 이후 아이모드에 맞춰 진화한 일본은 2007년에 아이폰과 앱스토어란 전혀 다른 개념의 플랫폼을 들고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는커녕 소프트웨어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 되지요. 그리고 이후 소프트뱅크가 아이폰을 사실상 공짜로 풀면서 일본의 스마트폰 주류는 아이폰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탄탄한 내수 시장마저 점점 잃어버리게 되지요. 내수 시장 위주의 정책,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 자연히 일본의 기업은 내수 시장만을 위한 하드웨어만 집중했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서비스라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연히 상위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결정타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이폰이나 맥북을 파는 하드웨어 회사라 생각하지만 애플을 잘 아는 사람은 독자 OS와 앱스토어로 무장한 독자 생태계를 파는 회사라 생각하죠. 아이폰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가 중심이었다면 이젠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거죠. 이 변한 하드웨어 제조 품질에만 집착하던 일본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집중하던 한국과 대만 기업에도 타격이었죠.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메모리 반도체라는 핵심 부품에서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었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 덕분에 새로운 흐름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하드웨어를 중시하느라 소프트웨어는 외주화청에 맡기는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은 물론 하드웨어 경쟁력조차 뒤처지는 상황이 되었죠. 이게 나중에 일본의 국가 핵심 산업인 자동차에도 번졌습니다. 일본 최고의 연구개발비를 자랑하는 도요타조차 우선 하이브리드 기술로 어느 정도 버텼지만 전기차와 AI 차량이란 새로운 분야에서는 결국 뒤처지는 상황이었으니 다른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이렇게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를 추구하던 일본은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패러다임에선 완전히 밀려났고 이것이 나중엔 하드웨어의 경쟁력마저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사건은 각각 따로 벌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모노드글이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장애물로 전락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지요. 1980년대 하드웨어와 DRAM 시장의 절대적 지위는 일본 기업들에게 좋은 제품만 만들면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죠. 물론 그 지위는 일본의 실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장의 흐름도 일본의 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바뀌면 전략도 바꿔야 했지만 시장이 흔들리자 일본은 움츠러들었고 변화 대신 수비를 선택했지요.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관료들은 과거의 전략만 고집했고 월급쟁이 경영자들은 책임을 피한 데만 급급했습니다. 반도체 불황기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지 못했고 합의제 방식의 느린 의사결정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요. 이렇게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위기에서 눈을 돌릴 때 세계 시장의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쪽에 있었고 한국과 대만의 기업들은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기에 변화 흐름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죠. 이렇게 경쟁력의 1차 일본 기업들은 수직 계열에서 벗어나 핵심 사업이 아닌 모든 것을 외주로 돌렸지만 앞으로 패러다임을 주도한 소프트웨어마저 외주로 돌리는 바람에 SI 피라미드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기업 내부의 디지털 혁신 역량이 사라져버렸죠. 하드웨어라면 모를까? 정작 부가가치가 이동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영역에서는 외부 변화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충성도 높은 내수 시장만 믿고 단기적 수익에만 매달렸고 이렇게 글로벌 표준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갈라파고스화가 심화되었죠. 결국 일본은 제조의 물리에선 이겼을지 몰라도 정보의 논리에선 패배하며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에서 밀려난 겁니다. 그나마 한국과 대만이 소프트웨어는 부족해도 메모리 반도체로 이 흐름에 편승한 반면 기술의 원조 일본은 그 흐름에서조차 밀려났고 지금은 삼성전자의 공장을 유치하고자 로비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예전에 아베 정부가 행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여파로 일본의 핵심 소재 기업들이 이미 한국에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 그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조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실용주의적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경영체질 개선. 완벽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출시를 미루기보다 시장이 원하는 시점에 적정한 가격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빠르게 공급하는 스피드 경영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빠르게 개선하는 사이클을 만들어야 했죠. 둘째, 수직 계열화 탈피와 수평적 분업 포용.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하는 수직 계열화는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 리스크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애플처럼 설계에 집중하거나 TSMC처럼 제조에만 특화하는 수평적 전문화 전략을 택했어야 했죠. 셋째, 소프트웨어 가치 재인식. 일본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딸린 부속품으로 저평가했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를 외주에 맡겨버렸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된 지금의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이죠. 실제로 이 점은 소니의 사례가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소니는 하워드 스트링거, 히라이 카조의 체제 아래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조직을 탈바꿈하여 체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넷째, 글로벌 표준 추구. 일본은 우수한 기술만 믿고 글로벌 표준에 벗어난 독자 규격으로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나 PC 시장이 그랬듯 패러다임은 우수한 기술에서 저렴하고 보편적인 기술로 바뀌고 있었죠. 즉 하드웨어를 잘 팔고 싶었으면 표준 기술을 쓰거나 반대로 독자 기술을 팔고 싶었으면 가성비 하드웨어를 내수했다는 겁니다. 독자 기술의 비싼 하드웨어는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섯째, 의사결정 구조의 현대화. 세계 선도 기업들이 기술 전문가의 판단이나 오너 주도의 빠른 의사결정을 무위로 삼은 반면 일본은 순환 근무를 거친 비전문가 경영진이 합의체 뒤에 숨어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오늘만 무사히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외치는 사람들을 좌천시키거나 퇴사시키거나 아니면 해외 지사로 보낸 뒤에 지사를 폭파시켜버렸죠. 기술적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일본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변화였습니다. 관료가 규제를 버리는 것, 정치가가 권력을 버리는 것, 이들이 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었으니까요. 세계 최초의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고도 세계 최초의 모바일 인터넷을 깔고도 결국 그 열매를 남에게 내준 나라. 일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잘하던 것을 더 잘하면 된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죠. 중요한 것은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니까요. 지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말하는 지식공장.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